저는 이혼 후 돌싱의 삶을 살고 있는 42살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은 절대 30을 넘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27살에 회사 동료에게 부랴부랴 소개팅을 받았었죠. 요즘 시대에 너는 결혼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언니도 결혼했잖아요. 나는 연애를 오래 해서 결혼을 한 거고, 넌 아직 애인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을 숙제하듯이 해치우려고 해. 그냥 나는 애 낳기 전에 신혼생활도 오래 즐기고 싶고, 조금이라도 어릴 때 웨딩드레스도 입어보고 싶고, 요즘 아침마다 거울 보면 얼굴이 하루하루 처지는 것 같다니까. 다 기분 탓이야. 여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래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난 못 들어봤는데.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24일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라 제일 이쁘고 설레고 25일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도 25살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고려시대 같은 말이 다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말 하면 돌 맞는다. 그건 그런데 그래도 신경이 좀 쓰이네. 그것도 있어요. 사이시옷. 그건 또 뭐야? 23, 4, 5, 6, 시옷 들어갈 때까지가 이쁘고 7부터는 꽝이라고. 넌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다니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27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많이 양보해서 나는 30은 절대 넘지 않겠다 이거지. 그래, 알았어. 소개팅 시켜주면 될 거 아니야. 진짜죠? 어떤 남자 좋아하는데 일단 얘기라도 해봐. 저는 다른 건 다 안 보고 그냥 직장 탄탄하고 성실하고 이왕이면 다정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의외로 심플한데? 알겠어. 연락 줄게. 며칠 뒤 저는 소개팅을 받았습니다. 저와는 4살 차이 나는 사람이었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이었지만 탄탄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5년째 다니고 있었으니 성실함은 어느 정도 보장된 듯 했고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을 맞추고 경청해주고 물, 티슈 등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이 남자 참 다정하구나. 그와의 첫 만남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개팅의 정석대로 집에 들어간 지 1시간 후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왔고 그의 애프터 신청으로 우리는 한 번, 2번 만나며 2년 동안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준 씨, 나 이제 29인 거 알아요? 그쵸. 제가 33이니까 소연 씨는 29이겠죠. 그게 끝이에요? 그럼요. 아니,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30 되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하필이면 30이에요?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35부터는 노산이라고 하니까 한 3, 4년 신혼생활 즐기고 준비해서 아기 낳으려면 30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서. 신혼은 3개월이 아니에요. 3, 4년? 3개월이라니. 법적으로 신혼부부 청약 조건이 7년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7년은 좀 오바이긴 한데 부부가 결혼하면 40, 50년 산다고 치고 그러면 그중 10%는 신혼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와, 소연 씨는 진짜 낭만파다. 제가 낭만파가 아니라
세준 씨가 무뚝뚝한 거거든요. 아휴, 처음에는 엄청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 꽝이야. 그럼 지금이라도 물러요. 모르긴 뭘 물러요. 내가 하나하나 가르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말고 웨딩드레스도 이쁠 때 입어야지. 다 늙어서 입으면 이쁘지도 않대요. 29이나 30이나 30이나 31나 그게 그거지. 뭐 엄청 차이가 있겠어요. 이럴 때는 그냥 지금도 이쁘고 나중에도 이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소연 씨는 맨날 답을 정해놓고 말하더라. 세준 씨가 늘 정답을 피해가는 거거든요. 제가 눈치껏 결혼 얘기를 꺼내도 우리의 대화는 항상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저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결국 세준 씨에게서 결혼 날짜를 받아냈습니다. 사실은 꼼수를 좀 썼어요. 세준 씨 어머님을 앞세웠거든요. 세준 씨의 집은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준 씨는 취업 후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어머님은 가끔씩 서울에 들러 집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날라주시곤 하셨는데 저와 어머님의 첫 만남은 세준 씨의 33번째 생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세준 씨의 생일은 같은 부서 팀장님의 생신 날짜와 같았어요. 재작년까지는 음력으로 생신을 지내셔서 날짜가 달랐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생일을 양력으로 지내겠다고 하셔서 2년째 회사에서 공동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죠. 특별한 날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고 싶은 저는 그것 때문에 심통도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빠져나오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퇴근 시간이 다가오니 세준 씨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아니, 내가 오늘은 진짜 중요한 선약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팀장님이 나 안 오면 본인도 생일 파티 안 하시겠다고 하시잖아. 근데 우리 팀장님 성격 알지? 그걸로 삐지면 진짜 오래 간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진짜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갈게. 응? 한 1시간? 1시간 반? 그 정도만 기다려주라. 알겠지? 그래도 아예 취소를 한 건 아니고 좀 늦는다는 거니까 제 딴에는 빠져보려고 노력한 것도 이해가 되니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미리 예약한 레스토랑에 가서 빈 접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1시간, 2시간. 처음에는 문자로라도 연락이 됐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지배인이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해야 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먼저 지배인을 불러 미리 맡겨놓은 케이크와 예약한 와인을 포장해가지고 레스토랑을 나섰어요. 특히 케이크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레스토랑에 맡겨둔 것이었는데 좀 허탈하긴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문자에다가 온갖 짜증을 퍼붓고는 잠수라도 타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생일인데 본인은 자기 생일날 그러고 싶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준 씨의 집 쪽으로 가 마트에서 미역과 소고기를 사가지고 세준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현모양처가 따로 없네. 엄마 생신에도 미역국 끓여본 적 없는데 우리 엄마가 이런 거 하시면 얼마나 배신감 느끼실까. 깜깜한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빨래부터 설거지 더미까지 집안이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일단 미역을 불려놓고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식탁 위에 케이크와 와인을 예쁘게 세팅해놓고 시계를 보는데 벌써 10시를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딱 10시까지만 기다리다가 가야지. 저는 세준 씨에게 집에 와 있다는 문자를 하나 남기고는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폭죽을 2개 챙겨들고요. 잠깐 졸았던 것 같은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왔나 보다. 저는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뛰어가 현관 앞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숨었죠. 깜짝 놀래켜주며 이벤트를 해주려고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고 센서등이 켜졌을 때 저는 그 앞으로 뛰쳐나가며 생일 축하해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유, 애 떨어질 뻔했네. 아이고 세상에. 어머어머, 누구세요? 왜 세준 씨는, 누구세요? 나 세준이 엄마인데요. 그러는 아가씨는... 아, 어머님이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 씨인가 보다. 맞아요? 맞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아유, 세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네. 일단 들어오세요, 어머니. 근데 지금 세준 씨가 아직 집에 안 와서. 어머, 그래요? 아니, 생일인데 뭐 하느라 이렇게 늦대. 여자친구도 여기다 놔두고. 그게 회식이 있어가지고. 아유, 하필 이런 날 무슨 회식이야. 그러게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어머님 서산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오늘 동창 모임이 있어서 낮에 올라왔었는데 서울 온 김에 반찬 주려고 쌓아놓고 아까 못 두고 갔거든요. 올라오는 길이 너무 막히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두고 가려고 왔는데. 그러셨구나. 이리 주세요. 무거우실 것 같은데. 고마워요. 일단 들어가서 좀 앉아요. 저는 어머니가 싸우신 반찬통을 들고 낑낑대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반찬을 자주 먹어본 사람으로서 손맛이 정말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그 통을 보는데 보자마자 입에 침이 확 고이더라고요. 어머, 미역국이랑 이 케이크랑 다 소연 씨가 준비한 거예요? 아유, 세상에 정성스러워라. 그게... 네... 근데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찾아서 보고 배운 대로 한 거라. 이렇게 이쁜데 맛이 없으려고. 너무 고생했네. 우리 세준이 좋겠어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요? 그런데 어쩌나. 나는 좀 자주 보고 친해져야 말을 놓는 스타일인데.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요? 종종 연락이나 하게. 저는 그날 결국 세준 씨를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은 시간도 늦었겠다. 기다렸다가 세준 씨 얼굴도 보고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셨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세준 씨에게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새벽 3시였나? 이제 집에 들어간다고 미안하다는 연락이었죠. 괘씸하기도 서운하기도 해서 답장을 하지 않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하나 더 오더라고요. 제가 차린 미역국에 어머님이 주신 반찬들을 올려 아침 식사를 하는 2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님의 미소를 보니
왠지 화가 났던 마음이 사르르 풀렸어요. 세준 씨와 멋진 생일을 보내고 싶은 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어쩐지 이 일로 어머님의 점수를 좀 딴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어머님은 며칠 지나지 않아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세준 씨 생일을 그렇게 챙겨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면서 밥 한 끼 하자고 하셨죠. 저는 주말에 어머님과 단둘이 만나 인사동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부쩍 가까워졌죠. 어머님도 세준 씨에게 제 얘기를 좋게 해주신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간널은 빨리 향기며 이제 막 씻어 건조시켜 놓은 가지런한 식기들이며 평소에는 그렇게 엉망인 집을 새 집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우렁각시가 따로 없다면서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셨대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가 소연 씨 부모님 뵙자고. 저희 부모님이요? 이런 걸 상견례라고 하죠, 아마. 상견례? 소연 씨 소원 풀겠네요. 우리 엄마가 또 한 번 일 진행했다 하면 불도저거든요. 뭐 결혼하면 저만 좋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저도 좋아요. 우리 결혼합시다. 너무 멋없는 프로포즈였지만 저는 그걸로도 만족했습니다. 어머님과 친하게 지낸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세준 씨의 말씀대로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던 어머님은 저와 처음으로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진행하시고 6개월 만에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마음만 먹으면 모든 계획대로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제 계획대로 30 전에 결혼을 했고 어머님께 잘 보여 그 시기를 당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은 생각과는 다른 일이더라고요. 제가 세웠던 계획과 다짐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은 이랬습니다. 결혼 후 3, 4년 동안 신혼을 즐기다가 노산이 되기 전에 아이를 갖는다. 그리고 무뚝뚝한 남편을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변신시킨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전부 한 치 앞도 모르는 망상이었더라고요. 제 남편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관심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나 남들에게만 친절하고 젠틀한 사람. 제가 첫 만남의 세준 씨를 다정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잘 모르는 남이었기 때문에 저를 배려하고 존중해서 다정하게 굴어주었던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다정함에 홀랑 넘어간 거고요. 남편은 회사에서는 최고의 인기남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대소사를 다 알고 미리 챙기는 1등 동료였죠. 심지어는 상사의 결혼기념일, 동료 자식, 와이프의 생일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집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아닌 팀장님과 공동 생일 파티를 하던 세준 씨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생일도 남들과 보내는 사람인데 제 생일은 오죽했을까요? 오늘 늦게 끝나요? 오늘? 잘 모르겠네. 어제 이대리가 술 한잔 하자고는 했었는데 요즘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봐.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뭐 별일 없으면 보자고 했었지. 세준 씨는 별일이 없고? 나? 별일 없는데 왜요? 아니에요. 아이 뭔데 말해봐요. 오늘 무슨 일 있어? 일찍 들어와야 돼요? 아니에요. 당신 생일도 밖에서 보내는 사람인데 내 생일이야 뭐.
아이고, 오늘 소연 씨 생일이에요? 그럼 미리 얘기를 하지. 누가 생일을 미리 말해요? 그것도 부부끼리. 아니, 내가 워낙에 정신이 없으니까. 됐어요. 괜찮아요. 에이, 괜찮긴. 그럼 내가 카드 두고 나갈 테니까 오늘은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늦게 들어와요. 시간 맞으면 어디 좋은데 여행 다녀와도 되고. 뭐라고요? 나는 선약이 있어서 같이 못 있어주니까 미안해서 그렇지. 아, 알겠어요. 얼른 출근해요. 제 생일은 예사였어요. 사위들은 처가댁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어려워한다는데 처가댁도 이제는 가족이 되어 무심해진 것일까요? 부모님을 챙겨주는 것은 고사하고 예의도 사라졌죠. 오늘 우리 엄마한테 전화라도 한 통 드려요. 전화? 전화는 왜요? 무슨 일 있으신가? 어디 아프시대요? 오늘 엄마 생일이라서요. 당신이 연애할 때 우리 엄마한테 약속했던 거 기억나요? 결혼하면 생신마다 여행 같이 가자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엄마랑 같이 전 세계 일주를 할 거라고. 또 잊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엄마랑 아빠 베트남 휴양지로 여행 보내드렸어요. 당신이 보내주는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전화라도 드려요. 이야, 그랬어요? 잘했네. 알겠어요. 내가 짬날 때 꼭 전화할게.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이따 한번 더 얘기 좀 해주고. 여보세요? 여보, 소연씨. 장모님 장인어른 내려가셨나? 아니요. 당신 오면 얼굴 보고 가신다고 아직 집에 계신데 오늘 많이 늦어요? 퇴근할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인가? 그게 팀장님이랑 한잔 했는데 2차로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지난번에 당신이 해준 두루치기가 그렇게 맛있으셨나 봐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신다네. 두루치기요?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집에 보내고 팀장님 줄 두루치기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랑은 밥 한 끼 같이 안 먹어놓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지. 당신한테 중요한 게 대체 뭐야? 도대체 왜 맨날 가족보다 남이 더 중요한 건데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냥 가셨냐고 물어본 건데. 알겠어요. 빨리 들어갈게. 조금만 기다려요. 얼른 갈게. 이해하자 하다가도 이렇게 터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무슨 민생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랑 사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이나 대통령이랑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늘 남편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점점 외로워졌고 이 집에서 마음 둘 곳이 필요해졌습니다. 우리 그냥 빨리 아이 가질까요? 아이요? 3, 4년은 신혼생활 하고 싶다고 하더니. 신혼생활을 해야 신혼이지. 그냥 맨날 나 혼자 집만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은 맨날 바쁘고 늦고 우리가 데이트를 하기를 해. 여행을 가기를 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지. 탓하자고 하는 말 아니고 아이가 갖고 싶어졌어요. 아이 키우면서 아이 자라는 거 보면서 사는 것도 뿌듯하고 좋을 것 같아. 의미 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나야 좋지.
나는 애기 빨리 갖고 싶었는데 뭐. 그랬어? 근데 왜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세준 씨? 나는 소연 씨가 몇 년 있다가 애기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굳이 얘기 안 했죠. 뭐야, 얘기를 하지. 그럼 미리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이제라도 알았으니 된 거지. 그럼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볼까? 남편과 저는 참 오랜만에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아이를 정말 갖고 싶긴 했나 보더라고요. 늘 이 약속 저 약속 때문에 늦게 오던 남편은 칼퇴근을 하면서 저녁 시간을 저와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각종 영양제도 꾸준히 챙겨 먹고 몸에 좋다는 한약도 지어 먹으면서 아이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격적으로 아이를 준비한 지 1년이 지나가도록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저 회사 그만둘까요? 회사 다니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기가 안 생기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어느 날 점심시간에 회사로 찾아온 어머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님은 종종 서울에 볼 일이 있으실 때마다 제 회사로 들러 함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고 돌아가시곤 했었거든요. 딸, 그렇게 안 좋은 생각하면 우주에 있는 아기가 다 듣고 더 안 오는 거야. 엄마가 가장 행복할 때 아이가 찾아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어. 알겠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아니죠. 결혼한 지 벌써 2년이고 그중에 1년은 진짜 아기 만들려고 세준 씨랑 저랑 엄청 노력했는데요. 병원에 가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뭐가 급하다고 그래.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 창창한데. 안 그래?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엄마가 아주 비싸고 맛있는 걸로 사줄게. 스트레스 좀 풀게, 응? 아무리 엄마처럼 편한 어머님이라도 남편에게 정을 붙일 수 없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털어놓을 수 있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어머님이잖아요. 같이 사는 식구도 아니고 몇 달에 한 번 보는 말 그대로 친척이었습니다. 친척이랑 사이가 좋다고 가족 간의 서운함이나 외로움이 다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아이는 들어서지 않고 저와 남편은 점점 기대의 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아이가 생기면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질 것이라는 설렘, 남편이 저에게 더 신경을 써줄 거라는 희망도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니 짜증이 나거나 서운함이 몰려올 때마다 더 참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예민함이 더해져 저는 점점 히스테릭해져 갔습니다. 나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여행? 회사는 어쩌고요? 그동안 휴가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20일 정도 한 번에 쓸 수 있대. 제주도 같은 데 가서 한 달 살이 같은 거 할까 봐요. 한 달 살이? 여행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왜요? 나 여행 좋아하는데? 여행 가자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거야 당신이 늘 바쁘고 나랑 뭘 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얘기를 안 꺼낸 거죠. 저 여행 되게 좋아해요. 그랬구나. 몰랐네. 아이, 괜히 미안하게. 미안하긴. 그냥 다녀올게요. 근데 갑자기 왜 결심했어요?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생긴 거 아니야?
내일 모레 우리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념 삼아 3년 내내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아무것도 기념해 본 적이 없어서 나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그랬나? 네, 그랬죠. 그런 날 휴가를 한 번도 못 써봐서 지금 휴가가 저렇게 많이 남았으니 어쩌면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잘 다녀올게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한 번도 무엇도 기념할 것도 기념해 본 적도 없었다는 것을요. 한 집에 사는 하숙생도 이보다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빈 껍데기인 남편과 동거인으로 남아있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저는 20일 동안 제주도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한 달 살이, 장박이 유행이었던지라 숙소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평소 잘 쓰지 않던 물건까지 해서 캐리어 3개의 짐을 몽창 실었습니다. 마치 이 집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요. 평소 같았으면 냉장고에 꽉꽉 채워 만들어 놓았을 반찬도 해놓지 않고 빨래통을 가득 채운 빨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제 집만 들고 몸만 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 현관문을 나선 순간 저는 이미 결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을요. 20일 동안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한적하고 평화로웠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자연을 벗삼아 쉬고 바람에 고민을 날리면서 신선놀음을 하듯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갑자기 현실이 코앞에 들이닥칠 때면 저는 스스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혼자 살 만한 집을 찾고 휴가 중인 와중에 적금도 몇 개 추가로 들었어요. 20일 동안 저는 혼자가 될 준비를 했던 겁니다. 남편에게 언제 몇 시에 돌아온다는 말도 없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물어본 적이 없기도 했지만요. 새로 구한 집에 캐리어를 옮겨놓고 남편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노란 봉투를 하나 들고요. 언제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네. 제주도는 좋았어요? 좀 마른 것 같은데 밥 잘 안 챙겨 먹었어요? 당신은 좋아 보이네요. 나? 나는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밥 잘 챙겨 먹고 했지. 그런데 왜 회사로 왔어요? 이따 퇴근하면 볼 텐데. 깜짝 이벤트 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남편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주도에서 사온 기념품? 기념품 같지는 않은데. 서류 봉투를 열어본 남편은 한동안 정지 화면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마치 시공간이 멈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은 채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그렇게 숨죽여 있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소윤 씨, 내가 소윤 씨를 사랑 안 해? 누가 그래요? 내가 사랑 안 한다고. 내가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아니요. 세준 씨는 나한테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이거 그 사람도 맛보여주고 싶다 생각하는 거. 좋은 데 갔을 때, 다음에 그 사람이랑도 같이 와야지 하는 거. 그 사람에게 중요한 어떤 날이 다가올 때, 당사자보다 더 설레는 거. 또, 그 사람이 슬퍼할 때,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 나는 그게 사랑 같아. 나는 세준 씨한테 그렇거든요. 근데 당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제 당신을 떠나려고요.
상의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그냥 통보예요. 내 도장은 다 찍었으니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요. 세준 씨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나도 잘 지낼게. 저의 이혼은 그렇게 쉽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행여나 바짓가랭이라도 붙잡고 매달려 주길 바랬었는데 그 무뚝뚝한 사람은 그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바짓가랭이는커녕 문자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법정에서 마주쳤어요. 이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번을 봐야 했거든요. 그날 세준 씨는 제자리에 미리 따뜻한 커피를 사다 놓았더라고요. 작은 우산도 함께요. 조정을 마치고 나오니 밖에 한두 방울씩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남이 되어야 다정해지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때 그 세준 씨의 다정함 때문에 저의 결정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세준 씨는 그렇게 군말 없이 저와 남이 되었지만 어머님은 달랐습니다. 밖으로 나와 차를 주차해둔 쪽으로 걸어가는데 익숙한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옷이 다 젖었네. 얼른 이리로 들어오세요. 감기 드세요. 저는 어머님께 우산을 씌워 일단 차에 태웠습니다. 차에 타서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나 딸처럼 아껴주시던 분이었는데 당신 아들과 방금 이혼했습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소연아. 엄마가 미안해. 너 힘들어하는 거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도 우리 아들 속마음은 안 그러겠지 하면서 너 외로운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이 뭐가요. 아이고, 우리 이쁜 소연이 누굴 만났어도 사랑받고 살았을 텐데 우리 집에 와서 고생만 한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앞으로 지금까지보다 더 잘 지내야 해. 알겠지? 다정하고 상냥한 좋은 사람 만나서 토끼 같은 자식도 낳고. 알겠지? 어머님, 엄마가 우리 소연이 많이 사랑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알겠지? 어머님과 마지막 인사를 끝내고 저의 결혼 생활은 진짜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도 않았어요. 침대, 화장대, 옷장, 식탁, 의자부터 선풍기, 에어컨, 샴푸 하나까지 당연하게 주변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야 했으니까요. 하루에도 3-4번씩 마트를 들락거리며 없는 것을 채우고 집을 꾸미느라 1년은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회사. 그동안은 그냥 잘리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일하자는 주의였는데 딴 데 신경 쓸 거리가 없어지니 일에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성과도 좋아지고 때마다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만큼 보상을 받으니 그만큼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또 이 3년 저는 워커홀릭이 되어 일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회식도 하고 동료들이랑 멋진 식당에 가서 저녁도 먹으면서
저는 돌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친정에도 더 잘하게 됐어요. 옛날 분들이시라 딸이 이혼했다고 하면 괜히 위축되고 노심초사할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용돈도 많이 드리고 해마다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딸 노릇도 톡톡히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저의 삶은 머지않아 또다시 태풍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혼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보통의 부모님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티고 혼자서 의사마냥 진단을 내려버리거나 민간요법으로 대충 넘어가고 하면서 자식들 속을 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달랐습니다. 건강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관리하는 분이셨죠. 약간 고혈압기가 있었던지라 엄마는 더더욱 건강에 열심히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도 재고 고단백 저지방 식단도 지키면서 늘씬한 몸도 유지했어요. 몇십 년째 새벽 수영도 다니면서 늘 건강에 철저했던 우리 엄마. 그런데 그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조용한 장례식장을 저와 늙은 아버지 둘이서 지키게 되었어요. 저는 형제도 자매도 없는 외동딸이었거든요. 아빠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풀이 죽어 한쪽 구석에서 계속 술만 드셨고 저는 멍한 눈으로 엄마의 영정사진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세준 씨가 있었으면 내 곁을 지켜줬을까? 아닌가? 이번에도 남의 경조사 챙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내 옆자리를 비웠으려나. 내게 아이가 있었으면 이 상실감을 묻은 채 힘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머님이 계셨다면 지금쯤 나를 찾아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밥도 먹이시며 나를 돌봐주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 참을 수 없이 외로워지더라고요. 이혼 후 처음으로 제가 혼자라는 게 절실히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님께 연락이 와도 매정하게 무시하고 지내왔던 저였습니다. 일상적인 안부 연락도 제 생일에 보내주시는 축하 연락도요. 저도 물론 어머님의 생신이나 명절에 먼저 연락드린 적 없었죠.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혼자 고생하실 어머님 생각이 종종 나곤 했었지만 그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님과 저는 이제 남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연락을 드릴 수도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채로 장례를 마치고 저는 이제 아빠를 돌봐야 했습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아빠는 그야말로 어깨가 축 처져 아무런 삶의 낙이 없어 보였거든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엄마와 아빠, 그 짝을 잃은 기분은 결혼 생활을 고작 3년밖에 안 해본 저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빠에게 연락을 드리고 주말이면 아빠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시 아빠의 삶이 안정을 되찾게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었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산다고 하잖아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말들이 다 괜히 생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살다 보니 1년, 2년 지나며 우리는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안정을 찾고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또 5년이 흘렀어요. 어느덧 제 나이는 40대가 되었고 말 그대로 중년 한가운데 있는 아줌마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 회사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잔소리를 했죠.
소연 씨, 진짜 재혼 안 할 거야? 이제 더 지나가면 애도 못 낳는다. 부장님, 혹시 소개팅 안 하실래요? 저희 남편 상사 중에 부장님처럼 돌싱인 분이 계신데 진짜 좋으신 분이래요. 아기가 하나 있긴 한데 진짜 착하고 이쁘다고. 제가 업무를 하다가 스트레스라도 받을 때면 잔소리는 더 심해졌어요. 이게 다 소연 씨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서 그래. 여자는 그래도 남자 그늘 안에 있어야 평탄하게 사는 건데. 우리 부장님 요즘 히스테리 너무 심하지 않아? 돌싱 히스테리가 노처녀 히스테리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아, 벌써 갱년기 오나? 근데 왜 이혼한 거래? 바람 폈나? 부장님이 남편이. 직원들은 제가 있는 데서건 없는 데서건 저에 대해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사연 있는 여자다 보니 입에 오르내리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저는 누가 부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하려 그러나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하루는 외근을 하고 점심시간이 지나 회사로 복귀했던 날이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걸 보시더니 옆팀 선배가 입이 근질근질한 모양새로 제 쪽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저는 벌써부터 질려서 맥없는 표정으로 선배를 쳐다봤죠. 그런데 선배님이 하시는 말이 김 부장, 그런데 또 왜요 선배님? 결혼하라고? 어디 돈 많은 노인네 만나서?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좀. 아니 누가 뭐라고 했나? 그게 아니라 나는 뭔데요 그럼 얘기해보세요. 또 뭐 재혼 히스테리 이런 얘기만 해봐야 하죠. 아니 들어오다가 누구 못 만났냐고. 만나긴 누굴요? 누가 저 찾아요? 아니 한 1시간 전쯤에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김 부장을 찾더라고. 아주머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김 부장 엄마라고. 엄마요? 근데 김 부장 어머님 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일단 다시 돌려보냈는데 혹시나 만났을까 싶어서 물어본 거야. 맞는데 우리 엄마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맞지? 그거 봐. 내가 딱 생각이 났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 대체 누구지? 간지 얼마나 됐다고요? 한 1시간? 일단 알겠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로비로 뛰쳐내려갔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우리 엄마일 리는 없죠. 그런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그 순간 늘 저를 딸이라고 부르시며 제 편이 되어주시던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저를 딸이라 했다면, 당신이 저의 엄마라고 소개했다면 그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짜고짜 딸을 찾아왔다고 할 분이 아니신데, 그것도 사무실까지 올라오실 분이 아니신데, 어느 정도의 확신과 많은 궁금증이 제 머리를 뒤덮었을 때 로비 커피숍 의자에 앉아 이쪽을 두리번두리번 바라보고 있는 어머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10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만에 만난 어머님은 자칫하면 못 알아볼 만큼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부터 앙상하게 말라버린 몸, 얼굴에는 주름이 뒤덮여 원래 어머님의 모습을 다 잡아먹어버렸더라고요. 어머님. 딸 왔어? 약속해놓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한참 기다렸네. 앉아.
밥은? 아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길래 내가 걱정이 돼서 잠깐 올라갔었는데. 그 누구니? 뚱뚱하고 안경 쓴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엄청 이렇게 쳐다보더라. 그 사람 새로운 사람이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옆팀 부장님이세요. 옆팀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 그래. 어쩐지. 그럼 내가 소개를 좀 꼼꼼하게 할 걸 그랬다. 어머님, 그런데 식사는 하셨어요? 언제 오신 거예요? 밥? 아휴, 아직 못 먹었지. 너는 먹었어? 아니에요. 저 아직 못 먹었어요. 외근 다녀오느라. 그럼 일단 어디 가서 뭐 좀 먹어요. 일어나세요.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화장실에서 세준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전화번호도 가물가물해서 휴대전화 창을 열어놓고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10년의 세월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10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저를 딸이라며 찾아온 시어머니.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보세요? 세준 씨, 오랜만이야. 나 소연이에요. 소연 씨? 소연 씨가 웬일로? 잘 지냈어요? 난 잘 지냈지. 세준 씨는? 아니, 그것보다 지금 저 어머님이랑 같이 있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 거기 어디요? 엄마 거기 계세요? 여기 우리 회사 앞에 있는 식당인데 혹시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게 일단 잠시만 끊을게요. 내가 경찰에 엄마 실종 신고를 해놔서 찾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로 바로 갈게요. 잠시만 엄마랑 같이 있어줄래요? 실종 신고요? 일단 알았어요.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아서 같이 밥 먹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요. 여기 주소 보내놓을게.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어머님을 마주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벌써 음식 나왔어. 얼른 앉아. 어머님이 허겁지겁 밥을 드시더라고요. 배 많이 고프셨어요, 어머니? 아휴, 내가 너무 급하게 먹었나? 아니, 사실은 어제 세준이랑 떡볶이 해 먹은 다음에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그래서 그런가 배가 좀 많이 고프네. 세준 씨랑 떡볶이를요? 세준이가 얘기 안 해? 어제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가지고 같이 장 보다가 떡볶이 먹자고 해서 해 먹었어. 세준 씨 많이 다정해졌네요. 그게 다 소연이 네 덕분이지. 그때 싸우고 난 뒤로 애가 완전 달라졌잖아. 싸워요? 저희가요? 그때 왜 너 결혼기념일 때 혼자 제주도 갔을 때 그때 세준이가 거의 페인처럼 지냈었잖아. 애가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집에 갔더니만 아유, 집안 꼴은 개판이지. 밥은 언제 먹고 안 먹었는지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지. 그때요. 그런 집에서 너 잠옷을 앞에 펼쳐놓고는 혼자 술 마시면서 울고 있더라고. 세준 씨가요? 너가 짐을 너무 많이 싸버려가지고 네 물건이 잠옷 하나 남았는데 보고 싶다면서 막 울더라. 나 세준이 군대 갈 때 이후로 우는 거 처음 봤잖아.
세준 씨는 그때 저의 부재를 실감하면서 많이도 울었다 했습니다. 제 물건이라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 집에서 빨래통 저 안 깊숙이에서 제 잠옷 하나를 찾았더래요. 그 잠옷을 보면서 어쩌면 세준 씨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안의 흔적처럼 제가 세준 씨 인생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걸요. 세준 씨는 그 일을 겪은 후 사람이 180도 달라졌대요. 회사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한 달에 한 번도 잘 걸지 않던 전화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해가며 주말에는 어머님과 함께 꽃구경도 가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했다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 세준이가 그때 너 여행 보내놓고 그걸 그냥 확 느낀 거지. 그때 세준이가 술 마시다가 그랬었는데 너 돌아오면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줄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다정해졌잖아. 너한테는 안 그랬어? 소연이 너한테는 계속 무뚝뚝하니 그래? 아유, 아니 이놈이 그랬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저희 이혼을... 소연씨, 엄마. 그때 세준씨가 들어왔어요. 세준씨는 얼굴이 벌게서는 온몸이 긴장한 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얘 세준아, 너 소연이한테 계속 무뚝뚝하게 그랬어? 엄마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만. 세준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어머님, 저 세준씨랑 못한 얘기가 있어서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식사 좀 하고 계세요? 저는 세준씨를 불러놓고 먼저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뭔가 한참 잘못된 것 같은 이 분위기. 대충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되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세준씨가 빨리 말해줬으면 했습니다. 맞아요. 소윤씨가 생각하는 거. 엄마가 치매래. 말도 안 돼. 한 3년 전쯤인가. 그때부터 길을 자꾸 잊어버리시고 깜빡깜빡 하셔서 건강검진하면서 확인해봤는데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험하게 이렇게 혼자 다니시게 하면 어떡해요. 약 받아서 잘 먹고 잘 버티고 있었어요. 깜빡깜빡하는 증세는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완전히 정신을 놓는 경우는 없었는데 얼마 전에 새벽에 갑자기 소연씨 보고 싶다고 집으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약을 잘 안 챙겨 드시는 것 같더니 오늘 이사달이 나버렸네. 엄마가 나 보고 싶어 하셨구나. 일하는데 미안해요. 놀랐을 텐데. 식사 마치시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러니까 소연씨도 들어가서 일 봐요. 아니에요. 저도 외근하느라 밥 못 먹었어요. 같이 식사하고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바로 퇴근할 수 있어. 세준씨는 회사 들어가 봐요. 바쁠 텐데. 나 이제 하나도 안 바쁜데. 네? 나 이제 전처럼 회사에 목매고 안 살거든요. 나도 괜찮아요. 여기 있어도 돼. 그럼 오랜만에 셋이 밥이나 먹을까요? 갑자기 나도 배가 고프네. 저와 세준씨, 어머님은 그날 10년 만에, 아니 사실은 그보다 오랜만이겠죠.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셋이 밥을 먹은 적이 별로 없으니 어쨌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원래 그랬다는 듯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식사하시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니 왠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때 그 시절에 갇혀 사셨구나. 이렇게라도 돌아가고 싶으셨구나. 오늘 고마웠어요. 이제 내가 엄마 모시고 갈게. 얼른 들어가 봐요. 그래요. 어머님, 맛있는 밥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 그래, 우리 딸. 남은 일도 파이팅하고 이따 퇴근하면 전화하자. 네, 어머니. 정말 할 거예요? 네? 뭘요? 전화. 아까 보니 전화번호 아직 안 바꿨던데. 그럼 나도 소연 씨한테 전화해도 돼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냥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또 보고 싶어서. 우리 엄마가 나보다 훨씬 용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준 씨. 불편하면 안 그래도 되고요.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인데 뭐. 불편할 게 뭐가 있어. 그날 이후 세준 씨는 저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반차를 쓰고 저희 회사 앞에 찾아오기도 했고, 퇴근 후 약속을 잡아 근사한 식당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세준 씨는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었어요. 요즘 세준 씨 보면 꼭 우리 처음 만날 때 생각나는 거 알아요? 그런가? 내가 다정하게 해줘서? 알고 있네. 세준 씨는 남한테는 늘 다정하잖아. 나도 이제 남이라 그런가 되게 다정하네. 누가 나한테 있을 때 잘하라고 해서. 그래서 소연 씨 떠나고 나서 남은 가족한테라도 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본 모습 그대로 있어주질 않더라고. 여기도 저기도 내가 너무 늦었지 뭐. 그래서 이제라도 서툴다는 핑계로 외면하지 않으려고요. 앞으로 내가 그래도 될까? 소연 씨한테. 세준 씨는 그렇게 저에게 두 번째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포즈보다는 훨씬 근사하게요. 처음 우리의 인연도 어머님이 이어주셨는데 두 번째도 역시 어머님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집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물론 걱정이 앞서기도 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누구보다 실감했던 저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두 사람을 생각하며 외로워하고 힘들어했듯이 세준 씨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도 나처럼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때 내가 모른 척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 사람 옆에 있어주고 싶다. 제가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했을 때 세준 씨는 갑자기 커피숍에 앉아 오열을 하고 울었더랬습니다. 결국 장모님께 용서받을 기회도 잃었다면서요. 저는 그런 후회를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어머님 곁에서 딸 노릇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갚고 싶었죠. 어머님은 우리 부부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어머님이 지방에 계시는 게 너무 불안했거든요. 맞벌이를 하느라 하루 종일 붙어 있지는 못하지만 종종 휴가도 내고 재택근무도 신청하며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어머님도 약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며 건강을 유지하셨고요. 10년의 세월이 지나 다시 가족으로 만난 우리. 그 사이 우리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세월을 가슴에 묻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내더라도 더 잘하지 못하고 더 위하지 못한 게 후회되겠죠. 하지만 그때 우린 최선을 다했고 서로가 있어 행복했다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 합니다. 남편은 이제 진짜 지켜야 할 내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저도 제가 보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과 진심을 볼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